한강 위로 옅은 안개가 깔렸다. 1990년 봄 서울의 공기는 묘하게 끈적했다. 도시는 고속 성장의 기세로 들떠 있었지만 그 속엔 알 수 없는 피로와 불안이 공존했다. 남산에서 내려다보는 야경은 화려했지만 그 불빛 아래엔 수많은 이들의 침묵이 깔려 있었다. 윤지호는 그 불빛을 매일 창문 너머로 바라보며 하루를 마쳤다. 그는 서울대 법대를 졸업한 지 2년 차의 신참 검사였다. 서류 더미 속에서 진실을 찾겠다고 믿었지만 현실은 진실보다 권력에 더 많은 잉크를 쏟아붓고 있었다. 그의 상사는 매번 이렇게 말했다. 지호 씨, 정의도 예산이 있어야 지킬 수 있는 거야. 그 말을 처음 들었을 때 지호는 웃지 못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는 그 말의 의미를 이해하기 시작했다. 법은 살아있는 사람의 편이 아니라 살아남은 사람의 편이었다. 그날 서울중앙청사 앞. 윤지호는 서류 가방을 들고 나서다 한 여자를 보았다. 연한 회색 원피스 차림의 여자는 누군가와 전화를 하며 단정하게 묶은 머리카락 사이로 흘러내린 한 가닥을 무심히 귀 뒤로 넘기고 있었다. 그녀의 표정은 담담했지만 눈빛엔 묘한 결심이 있었다. 그녀가 전화를 끊자 지호는 알 수 없는 이유로 다가갔다. 실례합니다. 혹시 미술협회 직원이신가요? 그녀는 놀란 듯 그를 보았다. 네, 맞아요. 어떻게 아셨어요? 손에 물감 자국이 있어서요. 지호가 웃었다. 그녀도 웃었다. 대체 언제 묻은 걸까요? 하루 종일 회의만 했는데. 그럼 그게 진짜 직업이신 거군요. 그림 그리는 일. 예술이라고 부르기엔 민망하죠. 저는 그저 회장님들이 걸어둘 그림을 대신 그리는 사람이에요. 그녀의 이름은 박서현이었다. 서울예술대 서양화가를 졸업하고 현재는 한진문화재단 산하의 전속 작가로 일하고 있었다. 그녀의 아버지는 군 출신 중견기업 임원, 어머니는 고등학교 미술교사였다. 지호는 그날 처음으로 세상에서 가장 조용한 자신감을 가진 사람을 만났다고 느꼈다. 그들의 만남은 우연처럼 시작됐지만 곧 필연처럼 이어졌다. 지호는 주말이면 서현의 작업실을 찾았다. 작업실은 삼청동의 한옥을 개조한 곳이었다. 문을 열면 짙은 유화 냄새가 코끝을 찔렀다. 그녀는 언제나 조용히 음악을 틀어놓고 그림을 그렸다. 김광석의 목소리가 흘러나올 때면 그녀의 붓은 마치 노래에 따라 움직이는 듯 했다. 지호 씨는 왜 법을 택했어요? 서연이 물었다. 아버지가 원하셨어요. 그분은 늘 말했죠. 세상을 바꾸려면 힘이 있어야 한다고. 그럼 바꾸고 있어요? 그는 잠시 붓끝을 바라보았다. 글쎄요. 요즘은 오히려 세상이 나를 바꾸는 것 같아요. 서연은 웃었다. 그럼 저랑 비슷하네요. 저도 처음엔 세상을 아름답게 그리고 싶었는데 지금은 세상이 시키는 대로 색을 칠하고 있거든요. 그날 둘은 서로의 손을 잡았다. 서로가 얼마나 닮았는지를 깨달은 밤이었다. 하지만 그들의 관계를 반대하는 사람이 있었다. 지호의 어머니 오미라 회장이었다. 그녀는 국내 굴지의 무역기업 윤광그룹의 실질적 운영자였다. 1970년대부터 재계 네트워크를 구축해온 그녀는 돈과 사람의 움직임은 예술보다 냉정해야 한다고 믿는 여자였다. 지호가 서연을 처음 집에 데려갔을 때 오미라는 잠시 웃었다. 예술하는 분이시라고요? 네, 어머님. 좋네요. 세상에 예쁜 게 많아야 살맛나죠. 그러나 식사 자리가 끝난 후 그녀는 아들을 따로 불렀다. 지호야, 내가 어떤 사람을 좋아하든 상관없다. 하지만 내 인생은 이미 가문의 일부야. 가문이 아니라 제 인생이에요. 그녀의 눈빛이 차가워졌다. 그 말 내 아버지도 했다. 그리고 그 결과가 뭐였는지 너도 봤잖니. 지호는 더 이상 말하지 못했다. 아버지는 오래전 재계 권력 다툼 끝에 회사를 떠났다. 그때부터 가문은 어머니의 이름으로만 남았다. 그녀의 통제와 냉정함은 생존의 결과였다. 하지만 지호는 그렇게 살고 싶지 않았다. 서연을 잊는다면 그의 삶은 단지 후계자의 껍데기에 불과했다.
1990년 여름 지호는 결심했다. 결혼합시다, 서연 씨. 서연은 놀란 눈으로 그를 보았다. 당신 어머니가 절 인정하지 않아요. 그래서 더 해야죠. 누구의 인생도 허락받아서 사는 게 아니니까. 그녀는 그의 눈빛에서 진심을 읽었다. 정말 후회 안 해요? 당신이 내 옆에 있으면 후회는 없어요. 결혼식은 조용하게 치러졌다. 지호의 어머니는 끝내 오지 않았다. 그 대신 그녀는 언론을 통해 아들의 결혼 소식을 공식 부인했다. 윤광그룹 측 결혼설 사실무근. 신문 한 귀퉁이에 작게 실린 기사 한 줄이 그들의 첫 번째 상처가 되었다. 결혼 후 서연은 강남의 작은 아파트에서 작업을 이어갔다. 그녀는 이름 대신 익명으로 작품을 팔았다. 지호는 검찰청에서 승진의 길을 밟고 있었다. 둘은 서로를 위해 노력했다. 그러나 그들의 행복은 오래가지 않았다. 1992년 초 서연의 작품 한 점이 미술관에 걸렸다. 그림 아래엔 이렇게 적혀 있었다. 작가 박서연 윤광그룹 며느리. 그 한 줄이 모든 걸 바꿔놓았다. 언론은 그녀를 권력의 미술가로 부르기 시작했고 가문을 이용해 전시회를 연다는 루머가 퍼졌다. 지호는 분노했지만 그 어떤 공식 반박도 할 수 없었다. 검찰의 이름이 걸린 그의 입은 무거웠고 그 무게만큼 그녀의 명예는 깎여나갔다. 결국 서연은 작업을 중단했다. 그녀의 화구와 붓은 천으로 덮였다. 지호는 밤마다 집으로 돌아와 그 천 위를 바라봤다. 그녀의 붓자국이 사라진 자리에서 그의 정의감도 점점 희미해지고 있었다. 그해 겨울 지호는 우연히 어머니의 서류함에서 한 통의 편지를 발견했다. 윤 변호사의 부인 관련 루머 재단 홍보팀에서 처리 중입니다. 필요시 일부 언론 노출은 긍정적 효과로 작용할 것입니다. 그는 그 문장을 읽고 손을 떨었다. 그녀의 명예를 짓밟은 사람이 다름 아닌 어머니였다는 사실을 알게 된 순간이었다. 지호는 밤늦게 서연의 방문을 두드렸다. 서연, 우리 잠시 떠나자. 서울을. 그녀는 고개를 들었다. 이제서야요? 미안해. 그동안 아무것도 지켜주지 못해서. 그녀는 천천히 웃었다. 지호 씨, 당신은 정의를 믿는 사람이잖아요. 나 하나 지키자고 그걸 버리지 말아요. 그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되죠? 언젠가 세상이 조금만 더 사람답게 변하면 그때 다시 만나면 되죠. 그녀는 그 말을 남기고 다음 날 새벽 조용히 집을 나섰다. 그 후로 지호는 아무도 없는 집에서 매일 같은 시간 서연의 작업실 창을 바라봤다. 그곳엔 더 이상 불이 켜지지 않았다. 1993년의 봄, 신문 사회면 한 구석에 짧은 기사가 실렸다. 무명 화가 박서연 일본 교토로 이주. 그는 그 기사를 오랫동안 접지 못했다. 창문 밖 한강 위로 새벽이 번졌다. 윤지호는 담담히 중얼거렸다. 당신이 떠난 이유 이제야 알 것 같아요. 사랑은 증명보다 용기가 먼저였죠. 그는 책상 위에 작은 화첩을 펼쳤다. 맨 앞장에 그녀의 필체로 이렇게 적혀 있었다. 우리가 믿었던 세상은 아직 완성되지 않았어요. 하지만 언젠가 진실은 그림처럼 드러나겠죠. 지호는 그 문장을 손끝으로 쓸어내렸다. 그리고 그날 처음으로 검사 윤지호가 아닌 사람 윤지호로서 눈물을 흘렸다. 바람이 달라졌다. 봄의 끝자락임에도 공기는 매섭게 싸늘했다. 환율이 오르락내리락하고 기업들은 앞다투어 구조조정을 시작했다. 신문 일면엔 금융 불안이라는 단어가 매일같이 실렸고 길거리에선 더 이상 웃음이 들리지 않았다. 윤지호는 이제 검사직을 그만두고 윤광그룹 법무실 본부장으로 자리를 옮긴 지 1년이 되었다. 세상은 빠르게 바뀌고 있었고 그는 더 이상 정의의 이름으로만 살 수 없었다. 사무실 창가에 서서 담배를 문 그는 한때 자신이 그토록 부정하던 어머니의 모습과 닮아가고 있음을 느꼈다. 사람은 선택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살기 위해 선택을 정당화하는 거야. 어머니의 말이 자꾸만 떠올랐다.
그가 재벌의 아들이 아닌 임원이 되었을 때 세상은 그를 다시 인정하기 시작했다. 기자들은 그를 엘리트 검사의 귀환이라 불렀고 언론은 윤강그룹이 세대 교체에 성공했다고 떠들었다. 하지만 그 모든 환호 속에서도 그의 마음 한구석은 공허했다. 그의 세상에서 단 한 사람만이 그의 직함이 아닌 이름을 불러주던 사람. 그녀가 없었다. 마이너스. 1995년 6월의 어느 저녁 그는 우연히 한 신문 기사를 보았다. 한국미술협회 일본 체류 작가 박서연 개인전 개최. 교토에서의 첫 전시 잃어버린 시간의 초상. 그는 몇 번이고 그 이름을 읽었다. 박서연. 세 글자가 종이 위에서 살아 움직이는 듯 했다. 사진 속 그녀는 머리를 짧게 자르고 검은 셔츠 차림으로 그림 앞에 서 있었다. 그는 자신도 모르게 신문을 접어 주머니에 넣었다. 그날 밤 그는 오랜만에 잠을 이루지 못했다. 마이너스. 몇 주 뒤 윤강그룹 본사 회의실. 그는 새로운 투자건을 검토하고 있었다. 일본계 재단과의 협력안이 상정되었는데 그 보고서의 한 구석에 낯익은 이름이 적혀 있었다. 아트 컨설턴트 박서연. 그의 심장이 멎는 듯 했다. 이 사람 지금 한국에 있습니까? 그가 물었다. 비서가 대답했다. 네, 이번 주에 귀국하셨답니다. 일본 쪽 미술재단의 대표 자격으로요. 지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오랜 시간이 흘렀지만 그녀의 이름은 여전히 그를 흔들었다. 마이너스. 며칠 뒤 강남의 한 호텔 라운지. 그는 업무 미팅이라는 명목으로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다. 손목시계를 몇 번이고 확인하던 중 조용히 문이 열렸다. 서연은 달라져 있었다. 예전보다 더 단정했고 표정에는 흔들림이 없었다. 하지만 그 눈빛만큼은 변하지 않았다. 오랜만이네요, 지호씨. 그녀의 목소리는 담담했다. 그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숨이 멎는 듯 했다. 그녀는 여전히 그를 윤 본부장이 아닌 지호라고 불렀다. 잘 지냈어요? 그가 물었다. 살았어요. 그게 전부죠. 그녀는 조용히 차를 한 모금 마셨다. 그는 더 이상 어떤 말도 꺼낼 수 없었다. 5년이라는 시간은 두 사람의 대화를 너무 낯설게 만들어버렸다. 이번 협력건 진행하실 건가요? 그녀가 물었다. 그건 상황을 좀 더 봐야겠죠. 그렇겠죠.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도 반가웠어요. 당신이 여전히 그 자리에 있다는 게.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려 했다. 그때 지호가 말했다. 서연 씨, 그때 왜 떠났어요? 그녀는 잠시 멈췄다. 그리고 천천히 그를 바라봤다. 당신 어머니가 나 대신 당신을 지키길 원했잖아요. 그건 당신 생각이에요. 아니요. 그건 현실이었어요. 그녀의 눈빛엔 단호함이 있었다. 당신은 정의를 지키려 했고 난 당신이 지키는 정의 안에서 불필요한 존재가 되었어요. 그 말에 지호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다. 마이너스. 그날 밤 지호는 회사로 돌아와 늦게까지 혼자 있었다. 서류를 넘기다 문득 어머니의 비서실에서 보내온 메일 한 통이 눈에 들어왔다. 박서연 씨 관련 자료는 확인 완료했습니다. 일본 체류 시절 재단 자금 일부가 비공식 유통된 정황이 있습니다. 그룹 이미지 보호를 위해 선제 조치 검토 바랍니다. 지호는 순간 피가 거꾸로 솟는 느낌을 받았다. 이건 단순한 보고가 아니었다. 어머니가 그녀를 다시 제거하려는 움직임이었다. 그는 전화를 걸었다. 비서실 연결해줘. 어머니한테. 지호야? 차분한 목소리. 그녀의 말투는 여전히 권력자였다. 왜 그 사람까지 끌어들이십니까? 그 사람? 아, 그 화가 말이니? 지호야, 세상은 감정으로 돌아가지 않아. 그 여자가 다시 나타나면 너의 이름에도 그림자가 드리워져. 그림자라면 감당하겠습니다. 그림자는 내가 감당하면 되지만 윤강그룹은 내 것이 아니야.
가문은 개인 감정보다 오래 가야 해. 그래서 사랑도 없애버리시겠습니까? 사랑은 선택이 아니야, 지호야. 그건 잠깐의 착각일 뿐이야. 전화가 끊겼다. 그는 손에 쥔 수화기를 내려놓고 깊은 숨을 내쉬었다. 창밖으로 비가 내리고 있었다. 유리창에 번지는 불빛이 마치 서연의 눈동자처럼 흔들리고 있었다.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며칠 후 서연이 참여한 전시회가 열렸다. 장소는 국립현대미술관 별관, 주제는 기억의 잔상. 그녀의 작품 한가운데에는 붉은 실로 연결된 두 개의 인형이 있었다. 서로의 손이 닿을 듯 말 듯, 그러나 실은 중간에서 끊어져 있었다. 관람객들은 그것을 현대적 이별의 은유라 해석했지만 지호는 단번에 알아봤다. 그건 그들 자신이었다. 전시장을 나서던 그는 어둠 속에서 어머니의 비서가 누군가에게 전화를 거는 걸 보았다. 예, 준비 끝났습니다. 박서연 씨 관련 보도자료 내일 아침 배포 예정입니다. 지호는 본능적으로 그를 붙잡았다. 그 자료 멈춰. 비서는 놀랐다. 본부장님, 이건 회장님 지시입니다. 내 명령이야. 멈추라고. 그는 주머니에서 신문을 꺼냈다. 교토 전시 기사. 그가 수년 동안 접지 못했던 바로 그 신문이었다. 그 사람 내 인생의 유일한 진실이야. 더럽히지 마. 비서는 당황하며 고개를 끄덕였다. 지호는 천천히 걸음을 돌렸다. 비 내리는 서울 거리를 걸으며 그는 처음으로 가문보다 인간을 선택한 자신의 결정에 확신을 가졌다.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밤이 깊었다. 그는 서연에게 편지를 썼다. 서연에게. 우리는 서로 다른 세상을 걸었지만 당신의 이름은 한 번도 내 마음을 떠난 적이 없습니다. 세상이 우리를 정의하지 못하게 하자. 이제는 내가 당신의 그림자가 될 차례입니다. 지호. 그는 편지를 봉투에 넣고 서연이 머물고 있다는 호텔 앞으로 향했다. 그러나 그가 도착했을 때 프런트 직원이 말했다. 박서연 님은 조금 전에 퇴실하셨어요. 어디로 가셨는지 아시나요? 교토로 돌아가신다고 들었습니다. 그는 잠시 멍하니 서 있었다. 창문 밖으로는 밤비가 내리고 있었다. 세상은 여전히 무겁고 사랑은 또다시 뒤돌아섰다. 그는 그 자리에서 중얼거렸다. 언젠가 당신이 돌아온다면 이번엔 내가 기다리지 않겠습니다. 내가 찾아갈 겁니다.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제3장 불완전한 진실 1997년 외환위기의 한복판에서 윤강그룹의 몰락과 함께 다시 얽히는 두 사람의 운명. 한겨울의 찬 공기가 서울을 짓눌렀다. 거리의 네온사인조차 힘없이 깜빡였다. 은행 앞엔 사람들의 줄이 길게 늘어서 있었고 누군가는 통장을 들고 울었다. 국가부도라니 이게 나라야? 편의점 앞에서 들려오는 목소리는 분노보다 체념에 가까웠다. 윤지호는 검은 외투깃을 세운 채 종로의 낡은 커피숍 창가에 앉아 있었다. 그의 얼굴은 수척했고 눈빛엔 오랜 피로가 깔려 있었다. 윤강그룹은 위기에 처해 있었다. 외환위기 직격탄을 맞은 제조 계열사들이 줄도산했고 법무실엔 고소고발 서류가 쌓여갔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의 어머니 오미라 회장이 부정대출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기 시작했다. 아이러니였다. 한때 정의는 예산이 있어야 지킬 수 있다고 말하던 그녀가 이젠 정의의 이름으로 단죄당하고 있었다. 그날 저녁 지호는 검찰청 청문실 앞 복도에 서 있었다. 그는 이제 그룹의 법무책임자로서 어머니의 변호인 자격으로 참석해야 했다. 문 안에서는 기자들의 플래시가 번쩍였다. 그는 문틈으로 어머니의 얼굴을 보았다. 언제나 완벽하던 그녀가 이제는 백발이 성성하고 손을 떨고 있었다. 그녀가 그를 발견하자 잠시 시선을 피했다. 지호야, 이건 오해야. 그녀는 조용히 말했다. 오해라면 언젠간 풀리겠죠. 그는 냉정하게 답했다. 그녀는 잠시 미소를 지었다.
넌 여전히 날 믿지 않는구나. 그는 대답하지 않았다. 이미 마음속에선 오래전부터 균열이 나 있었다. 그 균열의 시작은 박서현이 사라진 날이었다. 며칠 후 윤강그룹은 결국 법정관리 신청을 했다. 전국 뉴스는 재계 5위 윤강그룹 해체 수순 돌입이라 보도했다. 지호는 그날 밤 집무실에 홀로 남아 있었다. 그동안의 계약서 보고서 기사 스크랩이 책상 위에 어지럽게 흩어져 있었다. 그는 한 장의 오래된 신문을 꺼냈다. 무명 화가 박서현 일본 교토 개인전 성료. 그는 그 사진을 한참 바라보다 손끝으로 문질렀다. 신문 잉크가 손에 묻어 나왔다. 그 순간 문이 열렸다. 윤 본부장님, 손님이 오셨습니다. 비서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낯익은 목소리가 들려왔다. 5년 만이네요, 지호씨. 그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거기 그녀가 서 있었다. 박서현. 조용히 그러나 강인하게. 그녀의 얼굴엔 세월이 남긴 흔적이 있었지만 그 눈빛만은 여전히 깊고 단단했다. 돌아왔어요. 그녀가 말했다. 왜 하필 지금이죠? 이제야 당신이 필요할 것 같아서요. 지호는 잠시 말을 잃었다. 그녀의 말은 단순한 위로가 아니었다. 그건 결심이었다. IMF 재단에서 한국예술인 지원 프로젝트를 맡았어요. 당신 회사의 법무 자료를 검토하게 됐죠. 그럼 이번엔 일 때문에? 아니요. 당신이 싸우고 있는 세상 때문에. 그녀는 그의 책상 위에 서류 한 묶음을 내려놓았다. 이건 윤강그룹 내부 비자금 자료예요. 익명 제보로 받았어요. 지호는 서류를 펼쳤다. 거기엔 어머니의 서명이 찍힌 문서가 있었다. 이건 사실이면 어머니가 무너질 거예요. 지호는 서류를 덮었다. 그의 눈빛이 흔들렸다. 서연 씨, 이걸 왜 나한테? 진실을 원하잖아요. 그게 당신이었던 사람의 본 모습이니까. 하지만 그 진실이 내 가족을 파괴할 수도 있어요. 그럼 묻지 않을게요. 지호 씨는 나를 위해 진실을 외면할 수 있나요? 그녀의 질문은 날카로웠지만 동시에 슬펐다. 그는 대답하지 못했다. 며칠 동안 지호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어머니의 죄를 덮는다는 것은 스스로를 부정하는 일이었고 진실을 밝히는 것은 그녀를 파멸로 몰아넣는 일이었다. 어느 쪽이든 그는 무너질 수밖에 없었다. 그때 어머니의 비서가 급히 찾아왔다. 본부장님, 이거 큰일입니다. 그는 문서를 받았다. 검찰이 이미 윤강그룹 본사를 압수수색했다는 공문이었다. 그리고 수사 담당 검사 이름 밑에는 익숙한 이름이 적혀 있었다. 특별수사팀 박윤성 검사. 박윤성. 박서현의 친오빠였다. 지호는 전율했다. 이건 단순한 수사가 아니었다. 서연의 오빠가 그의 어머니를 수사하고 있었다. 그는 곧장 서연을 찾아갔다. 남산의 작은 카페, 그녀는 이미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 당신 오빠가 수사팀장이야. 그가 단도직입적으로 말했다. 알아요. 그걸 알면서 왜 나한테 그 자료를 줬어요? 지호 씨, 이건 우리 집안의 복수극이 아니에요. 그냥 세상이 무너지는 소리가 들려서 그 속에서 당신만이라도 당신의 진실을 지켜줬으면 했어요. 그녀는 고개를 숙였다. 오빠는 어릴 때부터 정의감 하나로 살았어요. 그런데 세상은 늘 그걸 이용했죠. 이제 그도 당신도 같은 선택 앞에 있네요. 지호는 한참을 침묵하다가 조용히 말했다. 진실이 항상 옳은 건 아니에요. 그래도 진실이 없으면 우린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녀의 말은 단호했지만 그 안에는 절망이 있었다. 그날 밤 윤강그룹 내부 서버에서 대규모 파일 유출이 발생했다. 비자금 관련 자료와 계약 문서들이 익명의 이메일로 언론사에 전송되었다. 그 사건은 다음날 아침 모든 신문 일면을 장식했다. 윤강그룹 비자금 회장 아들 내부 폭로 정황. 지호는 사무실에서 그 기사를 읽었다. 직원들은 그를 피했다.
누군가가 속삭였다. 본부장이 자료를 흘렸대. 그는 변명하지 않았다. 그는 단지 창밖의 회색 하늘을 바라봤다. 마치 오래된 꿈이 천천히 꺼져가는 듯 했다. 그날 오후 그는 검찰에 자진 출두했다. 그의 증언으로 인해 윤강그룹은 공식 해체 수순에 들어갔다. 어머니 오미라는 보석 신청 후 일본으로 출국했다. 언론은 그를 배신자 아들이라 불렀고 그의 이름은 하루아침에 오명으로 뒤덮였다. 몇 달 후 서울은 다시 봄을 맞이했다. 그러나 그 봄은 유난히 차가웠다. 지호는 강릉 근처의 작은 별장에서 지내고 있었다. 그는 다시 붓을 들었다. 그림을 그리던 서연을 떠올리며 그녀가 남긴 미완의 화폭을 흉내냈다. 그때 문 앞에 누군가 서 있었다. 서연이었다. 이제야 찾았네요. 그녀가 미소를 지었다. 그는 놀란 듯 일어섰다. 왜 왔어요? 이젠 숨을 이유가 없잖아요. 우리 둘 다 세상에서 도망쳤잖아요. 그녀는 천천히 다가왔다. 그리고 그의 손에 작은 그림 하나를 쥐어줬다. 불완전한 진실. 그림엔 금이 간 거울에 비친 두 사람의 얼굴이 있었다. 한쪽은 뚜렷했지만 다른 한쪽은 흐릿했다. 이게 우리예요. 그녀가 말했다. 흐릿한 사람은 누구죠? 둘 다요. 그는 그림을 바라보며 웃었다. 그래도 이건 아름답네요. 그게 사랑이잖아요. 불완전하지만 그래도 계속 남는 것. 그녀는 창가로 걸어가 밖을 바라봤다. 지호 씨, 이제 어디로 갈 거예요? 그는 잠시 생각하다 대답했다. 진실이 나를 떠나기 전에 내가 먼저 찾으러 가야죠. 그녀가 고개를 돌렸다. 그럼 이번엔 같이 가요. 그는 미소를 지었다. 그리고 그날 밤 그들은 함께 서울로 떠났다. 다시 시작되는 세상으로. 서울은 여전히 회색이었다. IMF의 상처는 천천히 아물어갔지만 그 흉터는 도시 곳곳에 선명히 남아 있었다. 폐업한 가게의 간판, 새로 들어선 외국계 은행의 차가운 로고, 그리고 정리해고라는 단어가 남긴 차가운 바람. 윤지호는 그 회색빛 속을 걷고 있었다. 검은 코트를 입은 그는 한때 대기업 본사에서 회의를 주재하던 사람이 아니라 지금은 변호사 사무소의 무명 고문이었다. 윤강그룹 해체 이후 그의 이름은 업계에서 배신자로 남았다. 하지만 그 낙인은 그에게 오히려 자유였다. 그는 더 이상 누구의 그림자도 아니었고 누구의 기대에도 묶여 있지 않았다. 다만 스스로 만든 진실의 무게만이 그를 지탱하고 있었다. 그날 그는 오래된 청계천 근처의 카페에서 한 사람을 만났다. 낯선 중년 남자, 그는 언론사 기자라 소개했다. 윤 변호사님, 솔직히 묻겠습니다. 그때 윤강그룹 내부 자료 정말 본인이 언론에 흘리신 겁니까? 지호는 잠시 침묵했다가 커피잔을 내려놓았다. 진실이 흘러나간 건 누군가의 의지가 아니라 필연이었습니다. 그 말은 인정이라는 겁니까? 아니요. 전 그저 숨길 이유가 사라졌을 뿐이죠. 기자는 만족한 듯 고개를 끄덕였다. 요즘 세상이 또 요동치거든요. 윤강이 무너진 자리에 새로운 세력이 들어서고 있습니다. 새로운 세력이라. 윤 회장님 일본에서 돌아왔습니다. 그 한마디에 지호의 눈빛이 흔들렸다. 어머니가 돌아왔다고요? 기자는 미묘한 표정을 지었다. 정확히는 귀국이라기보다 복귀죠. 윤강건설 이름으로 새 회사를 세우셨습니다. 이번엔 후계자를 직접 세울 생각이라더군요. 지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의 손끝이 떨렸다. 그는 어머니를 고발한 아들이었고 그녀는 여전히 그를 배신자라 불렀다. 며칠 후 지호는 어머니를 만나러 갔다. 남산 자락의 오래된 저택. 그곳은 여전히 권력의 냄새가 났다. 대리석 바닥과 벽난로, 그리고 오미라의 차분한 음성. 돌아왔구나. 그녀는 미소를 지었다. 언론에선 아직도 널 배신자라 부르더라. 그 이름이 이제 익숙합니다. 그래, 사람은 익숙함으로 자신을 용서하거든. 그녀는 차를 내리며 조용히 덧붙였다.
이제 그만 돌아오렴. 내 곁으로. 무슨 뜻입니까? 윤강건설의 법무본부장을 맡아라. 널 다시 복직시키겠다. 지호는 놀랐다. 이제 와서요? 제가 당신을 무너뜨린 사람인데? 그녀는 미소를 잃지 않았다. 그래서 필요하단다. 넌 나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으니까. 내 적이 될 수도 방패가 될 수도 있겠지. 그녀의 말은 계산적이었지만 그 안에 묘한 애정이 섞여 있었다. 서현 씨는? 그가 조심스레 물었다. 그 화가 말이지? 그녀는 냉정히 웃었다. 그 여자는 이미 끝났어. 지호야, 넌 감정이 아니라 현실을 봐야 해. 그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녀의 집을 나서며 하얀 입김 사이로 자신에게 말했다. 현실을 본다는 건 사랑을 잃는다는 뜻인가? 그날 밤 지호는 홍대 근처 작은 화랑을 찾았다. 박서연의 이름이 적힌 전시 포스터가 벽에 걸려 있었다. 전시 제목은 재의 꽃. 불에 타고 남은 잿더미 속에서 다시 피어난 꽃을 그린 작품들이었다. 그는 그림 앞에 멈춰 섰다. 검은 캔버스 위 붉은 빛이 번져 있었다. 마치 파괴와 회복이 한 화면에 공존하는 듯했다. 오랜만이네요. 뒤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다. 그녀가 서 있었다. 돌아왔군요, 지호씨. 당신이 먼저 돌아왔잖아요. 난 떠난 적 없어요. 다만 당신이 있던 세상과 다른 길을 걸었을 뿐이죠.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림 많이 변했네요. 불이 지나간 자리엔 다시 피는 꽃이 생긴대요. 그걸 믿어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제목이 재의 꽃인가요? 그녀는 미소를 지었다. 당신도 언젠가 다시 피어날 거예요. 지호는 잠시 그녀를 바라보다가 말했다. 하지만 불을 낸 사람은 꽃을 볼 자격이 있을까요? 그녀는 대답 대신 조용히 그의 손을 잡았다. 그 손끝엔 아직 따뜻함이 남아 있었다. 전시회가 끝난 후 두 사람은 홍대 골목의 허름한 포장마차에 앉았다. 서현은 막걸리 잔을 들며 말했다. 당신 다시 어머니 회사로 돌아가나요? 생각 중이에요. 그건 복수가 아니에요? 아니요. 이제 복수할 힘조차 없어요. 그저 내가 어디까지 타락할 수 있는지 확인해 보고 싶을 뿐이에요. 그녀는 잠시 그를 바라보다 조용히 말했다. 당신은 타락 같은 거 못해요. 당신은 아직도 정의를 믿는 사람이니까. 그는 웃었다. 그 정의가 사람을 죽이기도 하는데요. 그래도 그걸 믿지 않으면 우린 아무 의미 없잖아요. 그녀의 눈빛은 여전히 단단했다. 지호는 그 순간 오랜 시간 잊고 있던 감정을 느꼈다. 불안, 사랑, 그리고 희망. 며칠 뒤 그는 윤강건설에 복귀했다. 직책은 법무본부장. 사람들은 놀랐지만 누구도 대놓고 그를 비난하지는 못했다. 그는 첫 출근 날 창밖의 서울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이 도시는 아직도 불타고 있다. 그의 어머니 오미라는 여전히 건재했다. 그녀는 해외 자본과 손을 잡고 윤강건설을 새롭게 일으켜 세우고 있었다. 그러나 그 화려한 재건의 이면엔 또 다른 부정이 꿈틀거리고 있었다. 지호는 점점 확신했다. 그녀는 멈추지 않을 거라고. 그리고 이번엔 그가 그녀를 멈춰야 한다는 걸. 그날 밤 지호는 서연에게 전화를 걸었다. 혹시 한 가지 부탁할 수 있을까요? 무슨 일이죠? 당신의 그림으로 하나의 진실을 기록하고 싶어요. 진실이요? 이 도시에 불이 얼마나 남아있는지 그걸 세상에 보여줘야 할 때가 온 것 같아요. 그녀는 잠시 침묵했다. 좋아요. 하지만 그 불에 우리도 타들어갈 수 있어요. 괜찮아요. 불꽃이 꺼진 제 위에서라도 우린 다시 피어날 테니까. 그의 말에 그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날 밤 서울의 불빛은 유난히 붉게 빛났다. 재 속에서 피어난 꽃처럼 그들의 운명도 다시 타오르고 있었다. 2001년의 서울은 달라져 있었다.
거리마다 휴대전화 광고가 넘쳐났고 사람들은 인터넷이라는 새로운 세계를 입에 올렸다. 그러나 그 화려한 표면 아래에는 여전히 검은 돈과 타협 그리고 부정의 냄새가 배어 있었다. 윤지호는 다시 윤광건설 법무본부장의 자리에 앉아 있었다. 2년 전 그가 무너뜨렸던 제국이 다시 일어서 있었다. 그러나 이번 윤광은 이전의 윤광이 아니었다. 외국 자본이 들어왔고 사람들은 효율과 실적을 외쳤다. 윤지호는 그 속에서 점점 자신이 무엇을 위해 싸워야 하는지 잃어가고 있었다. 지호 본부장님, 어머님께서 회의실로 모십니다. 비서의 말에 그는 서류를 덮었다. 회의실 문을 열자 오미라 회장은 이미 몇몇 외국인 임원들과 미팅을 마치고 있었다. 그녀는 여전히 완벽했다. 짙은 네이비 정장, 흠잡을 데 없는 자세, 그리고 변함없는 미소. 들어왔구나, 지호야. 그녀는 영어로 통역사를 거치며 말했다. 이제 진짜 세계 시장으로 나아갈 때야. 우리 가족의 이름을 다시 세워야지. 그녀의 우리 가족이라는 말에 지호의 속은 서늘해졌다. 그녀는 언제나 가문을 이야기했지만 단 한 번도 가족의 마음을 이해한 적이 없었다. 이번 합병 계약서 문제가 있습니다. 그가 말했다. 해외 자금의 출처가 불분명합니다. 페이퍼 컴퍼니 형태로 만들어진 유령 계좌예요. 그래서 그걸 덮으라는 말이지? 그녀는 웃으며 말했다. 지호야, 세상은 내가 생각하는 만큼 정직하지 않아. 우린 불 속에서도 살아남아야 해. 그녀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그 안에는 단단한 독이 있었다. 지호는 그 독이 오래전부터 자신을 잠식해왔음을 알고 있었다. 그가 돌아서려 할 때 그녀는 마지막으로 말했다. 내가 하는 모든 선택은 결국 나의 유산이 될 거야. 그 말이 지호의 가슴에 깊게 꽂혔다. 마이너스. 며칠 후 지호는 박서현의 화실을 찾았다. 화실은 홍대 골목의 오래된 2층 건물이었다. 그녀는 흰 셔츠 위에 물감이 묻은 앞치마를 걸치고 있었다. 요즘 얼굴이 많이 어두워졌네요. 그녀가 말했다. 회사 일 때문이에요. 회사라기보단 가문 때문이죠. 그는 고개를 숙였다. 어머니가 또 무언가를 꾸미고 있어요. 이번엔 해외 자본과 손잡고 불법 자금 세탁을 시도하는 것 같습니다. 서현은 잠시 붓을 내려놓았다. 그걸 막을 생각이에요? 그래야겠죠. 하지만 이번엔 나 혼자선 안 됩니다. 도와드릴게요. 서현 씨, 이건 위험한 일이에요. 그녀는 조용히 웃었다. 진실이란 게 늘 위험하잖아요. 그녀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그 안에는 어떤 결심이 있었다. 그날 밤 서현은 윤광건설의 홍보부 직원에게 접근했다. 그 직원은 대학 동창으로 회사의 내부 문서를 디지털화하는 일을 맡고 있었다. 그녀는 예술 프로젝트를 핑계로 회사 아카이브 접근 권한을 얻었다. 며칠 뒤 그녀는 지호에게 이메일을 보냈다. 지하 아카이브 3실 프로젝트 DAJON 파일을 찾아보세요. 지호는 그날 밤 회사로 향했다. 모든 층에 불이 꺼진 본사 빌딩은 묘하게 차가운 냄새가 났다. 지하 3층 아카이브실은 금고처럼 잠겨 있었지만 그는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다. 그 문을 여는 비밀번호는 그의 생일이었다. 문이 열리고 서류 처리 가지런히 놓인 방 안에서 그는 오래된 디스크 하나를 꺼냈다. 거기엔 이렇게 적혀 있었다. 윤 레거시 1997 캄퍼덴셜. 그는 노트북에 디스크를 넣었다. 화면에 오래된 계약 문서들이 열렸다. 그 안에는 IMF 위기 당시 정부 고위 관료와 오미라 회장 간의 비밀 자금 거래 내역이 기록되어 있었다. 그리고 문서 하단에 찍힌 이름. 윤지호. 그의 손끝이 떨렸다. 그는 자신도 모르게 중얼거렸다. 이건 내가 서명한 문서가 아니야. 하지만 그 문서의 서명은 완벽하게 복제되어 있었다. 그는 깨달았다. 어머니가 그를 희생양으로 만들 준비를 하고 있다는 걸. 마이너스. 그는 곧장 서연에게 전화를 걸었다. 그녀가 날 이용하고 있어요.
이번엔 나를 완전히 제거할 생각이에요. 지호씨, 그럼 이번엔 우리가 먼저 움직여야죠. 어떻게요? 당신의 이름으로 세상을 뒤집는 거예요. 그녀는 그렇게 말하며 한 장의 그림을 내밀었다. 그림 제목은 불의 유산. 검은 배경 위에서 붉은 불꽃이 나무 뿌리를 감싸고 있었다. 그 불꽃은 마치 세대를 태워서라도 피어나려는 욕망의 형상이었다. 이 그림 전시해도 돼요? 그가 물었다. 이미 전시 중이에요. 그녀는 담담히 말했다. 오늘 신문에 실렸어요. 불의 유산 윤광그룹의 역사를 상징하는 작품이라면서요. 그럼 어머니가 알아차리면. 그래서요. 그녀가 세상 앞에서 처음으로 자신의 불꽃을 보게 될 거예요. 마이너스. 며칠 뒤 윤광건설 로비에는 기자들이 몰려 있었다. 회장님, 이 그림이 윤광그룹을 비판하는 상징 아닙니까? 작가 박서형과의 관계를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오미라 회장은 미소를 잃지 않았다. 예술은 해석의 자유입니다. 불이든 재든 결국 모든 건 아름다움을 향하죠. 그러나 그날 밤 그녀는 아들의 사무실을 찾아왔다. 이게 내 짓이냐? 그녀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칼날처럼 차가웠다. 아니요. 이건 세상의 짓이에요. 너는 내 피를 부정했어. 피보다 더 진한 게 있어요. 그건 죄예요. 그녀의 손이 떨렸다. 지호야, 넌 나를 모욕했어. 그 대가가 어떤 건지 알지? 그는 조용히 미소를 지었다. 그 대가는 이미 오래전에 치렀어요. 당신의 아들이란 이름으로. 그녀는 아무 말 없이 돌아섰다. 그날 밤 윤지호는 자신의 사무실에서 서류를 모두 삭제했다. 그리고 다음 날 그는 사표를 냈다. 마이너스. 그가 회사에서 사라진 지 일주일 뒤 한 장의 그림이 해외 경매에서 높은 가격에 팔렸다. 그 작품의 제목은 동일했다. 불의 유산. 그림의 뒷면에는 붉은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다. 불은 죄를 태우지 않는다. 다만 진실의 자리를 비워둔다. 그 문구는 박서연이 아닌 윤지호의 필체였다. 마이너스. 몇 달 뒤 그는 서연과 함께 강릉의 작은 마을에 정착했다. 그곳에서 그들은 작은 미술관을 열었다. 그곳엔 세상의 잿더미 속에서 피어난 예술 그리고 죄와 용서의 흔적이 함께 걸려 있었다. 봄날 지호는 서연에게 물었다. 우리가 이렇게 살아도 괜찮을까요? 그녀는 조용히 웃었다. 불은 사라져도 그 온기는 남잖아요. 그게 우리가 살아있다는 증거예요. 그녀의 말에 그는 처음으로 세상이 조금은 따뜻하다고 느꼈다. 봄은 유난히 늦게 왔다. 강릉의 산등성 위에는 아직 눈이 남아 있었고 바람은 차갑게 바다 냄새를 실어 날랐다. 그러나 그 속에서도 윤지호는 작은 평화를 느꼈다. 그가 살고 있는 곳은 강릉 외곽 바다와 숲 사이의 오래된 펜션이었다. 그곳은 이제 해안미술관이라는 이름으로 바뀌어 있었다. 하얀 벽에는 박서현의 그림들이 걸려 있었고 그림 속에는 도시에서 미처 완성하지 못한 이야기들이 새로운 빛을 잇고 있었다. 오늘은 아이들이 오기로 했죠? 서연이 물었다. 응, 강릉여고 미술동아리 학생들이래. 지호는 커피를 내리며 대답했다. 그 애들 그림보다 내 얘기를 더 궁금해할 거야. 서연은 웃으며 말했다. 내 얘기라니? 그림 그리는 사람 얘기는 늘 비슷하죠. 그저 지우고 다시 그리고. 지호는 잠시 그녀를 바라보다가 조용히 말했다. 그래도 내 그림엔 사람들이 살아있잖아. 그 말에 그녀는 대답 대신 미소로 답했다. 점심 무렵 열댓 명의 학생들이 미술관을 찾았다. 그들은 시끄럽게 웃으며 그림 앞에 모여들었다. 한 학생이 서연에게 물었다. 선생님, 이 그림 제목이 불의 유산 맞죠? 이거 진짜 윤광그룹 비판한 거라던데요? 순간 공기가 조금 멈춘 듯 했다. 서연은 잠시 침묵했다가 말했다.
그건 그냥 오래된 이야기예요. 그래도 멋있어요. 그림으로 세상을 바꿀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서연은 웃었다. 그럴 수 있다면 좋겠죠. 하지만 세상을 바꾸는 건 그림이 아니라 그걸 기억하는 사람들이에요. 학생들이 떠난 뒤 지호는 홀로 남은 캠퍼스를 바라봤다. 거기엔 아직 완성되지 않은 새 작품이 있었다. 붓자국은 거칠고 색은 어두웠다. 그는 그 위에 손끝을 대며 중얼거렸다. 기억하는 사람들, 그게 우리가 될 수도 있겠지. 그날 밤 서연은 작은 탁자 위에 편지를 꺼내 놓았다. 봉투에는 윤지호 기아라고 쓰여 있었다. 편지는 서울에서 온 것이었다. 보낸 사람은 윤광건설 감사팀. 기아의 서명이 포함된 1997년 계약 문서에 대한 재조사 절차가 진행 중입니다. 협조 요청드립니다. 그는 편지를 손에 쥔 채 오래도록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서연이 물었다. 지호 씨, 다시 그들이? 그렇군요. 불은 꺼지지 않았어요. 그냥 잠시 바람이 잦았던 거예요. 이제 어떻게 할 거예요? 그는 잠시 눈을 감았다가 말했다. 도망칠 순 없죠. 이젠 나만의 일이 아니니까. 며칠 후 그는 서울로 향했다. 3년 만의 도시였다. 도시의 공기는 여전히 탁했고 광화문 앞엔 새로운 빌딩들이 들어서 있었다. 하지만 그 빛들 사이에서도 그는 묘한 어둠을 느꼈다. 윤광건설 본사 로비에 들어섰을 때 사람들의 시선이 그를 향했다. 누군가는 수군거렸다. 저 사람 예전에 회장 아들이었잖아. 그 사건 때문에 회사 거의 무너졌대. 그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엘리베이터 버튼을 누르고 천천히 20층으로 올라갔다. 회의실 문이 열리자 그 안에는 낯선 얼굴들이 있었다. 그 가운데 한 사람이 일어섰다. 윤지호 씨, 오랜만입니다. 그는 자신을 소개했다. 정도윤 감사실장입니다. 지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용건이 뭡니까? 예전 문서 중 일부가 복구되었습니다. 당신 서명으로 된 불법 외환계좌 승인서가 발견됐습니다. 회사는 법적 조치를 준비 중이에요. 그건 제 서명이 아닙니다. 그건 조작된 겁니다. 증거는요? 지호는 잠시 침묵했다. 없어요. 하지만 당신들도 알 겁니다. 그 문서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정도윤은 서류를 덮었다. 이제 세상은 예전이 아닙니다. 당신이 믿던 정의 같은 건 여기선 아무 의미가 없어요. 지호는 그 말을 들으며 웃었다. 그렇다면 내가 보여주죠. 정의가 얼마나 고집스러운 건지.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회의실 문을 천천히 닫았다. 그날 밤 그는 다시 강릉으로 돌아왔다. 서연은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 어땠어요? 그들은 여전히 변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이번엔 나도 변했어요. 그는 노트북을 열었다. 이 파일을 보면 그들이 숨긴 돈의 흐름을 다 알 수 있을 거예요. 그걸 어떻게 얻은 거예요? 누군가 내게 남겨뒀어요. 윤지호가 언젠간 돌아올 거다라면서. 그는 화면을 돌려 보여줬다. 거기엔 윤광건설 내부 문서, 비밀 이메일, 그리고 IMF 긴급자금 운용 계획이라는 폴더가 있었다. 그는 말했다. 이제 이걸 세상에 내놓을 거예요. 그럼 당신은 다시 타오르겠네요. 서연의 목소리가 낮게 떨렸다. 불은 나야. 하지만 이번엔 태우기 위해서가 아니라 비추기 위해서일 거야. 며칠 뒤 그들은 언론사에 익명으로 자료를 전달했다. 보도는 일파만파 퍼졌다. 윤광건설 IMF 시절 불법 자금 유용 의혹. 내부 인물의 증거 제보. 뉴스가 쏟아지는 그날 윤광건설 본사 앞에는 검찰 차량이 멈춰섰다. 그리고 그 순간 오미라 회장은 구속되었다. 지호는 그 소식을 조용히 라디오로 들었다. 서연은 그의 옆에서 말했다. 이제 끝났어요. 그는 고개를 저었다. 끝이 아니라 시작이죠.
그는 창밖 바다를 바라봤다. 잔잔한 파도 위로 빛이 일렁였다. 그 빛은 오래전에 불꽃과 닮아 있었다. 서연 씨, 우리 약속했었죠. 어떤 약속이요? 행복이란 걸 도망치지 말고 찾아보자고. 그녀는 조용히 웃었다. 그 약속 아직 유효해요. 지호는 그녀의 손을 잡았다. 그 손은 여전히 따뜻했다. 그러나 그 따뜻함 속에는 불의 기억이 그리고 잊혀지지 않은 약속의 무게가 함께 있었다. 그날 밤 그는 일기장에 짧게 적었다. 행복은 불처럼 다가오지 않는다. 그것은 잿더미 속에서 조용히 깨어나는 숨결이다. 그는 펜을 놓고 창문을 열었다. 바다에서 불어오는 바람이 방 안을 스쳤다. 멀리서 파도 소리가 들려왔다. 그 소리는 마치 오래된 약속이 다시 살아나는 듯 했다. 2006년 여름 강릉의 바다는 유난히 고요했다. 관광객들로 북적이던 해안가와 달리 해안미술관은 문을 닫고 있었다. 문 앞에는 보수 중이라는 작은 팻말이 걸려 있었다. 그러나 그것은 단순한 보수가 아니었다. 그들은 세상을 향해 불을 던졌고 그 불의 재가 이제 그들을 향해 되돌아오고 있었다. 라디오에서는 연일 윤광건설 사건의 후속 보도가 흘러나왔다. 검찰 윤광그룹 추가 비자금 의혹 수사 착수. 윤지호 전 이사 내부 제보자로 특정. 박서연 화백 작품 불의 유산이 사건의 상징으로 떠올라. 기자들은 매일같이 미술관 앞을 서성였고 인터넷에는 수많은 추측이 떠돌았다. 윤광그룹 아들 예술가와의 도피금. 그림 속 숨은 코드, 비밀 폭로의 신호. 그들은 더 이상 이름 없는 사람이 아니었다. 사람들은 그들을 정의의 상징이라 불렀지만 정작 그들에게 남은 건 불안과 피로뿐이었다. 그날 밤 지호는 미술관 옥상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었다. 바람이 세게 불었다. 불빛은 금세 흔들렸고 재가 공중에 흩어졌다. 또 담배예요? 서연이 계단을 올라왔다. 그녀의 얼굴에는 그린 물감 자국이 묻어 있었다. 하루에 2개비만. 그 말 지난주에도 했어요. 서연은 그 옆에 앉았다. 뉴스 봤어요? 봤지. 검찰이 당신 이름을 제보자 명단에서 뺀대요. 그래? 하지만 그 대신 협조자로 남긴대요. 지호는 짧게 웃었다. 협조자. 편리한 단어지. 기록은 남기되 책임은 지우지 않겠다. 그게 그들의 방식이죠. 그게 세상이야. 그는 담배를 껐다. 불을 껐다고 해서 연기가 사라지는 건 아니야. 며칠 후 서울에서 낯선 인물이 강릉으로 내려왔다. 흰색 정장을 입은 중년 남자였다. 그는 자신을 정도윤이라 소개했다. 윤광건설 감사실 출신, 예전에 지호를 협박했던 바로 그 인물이었다. 그는 미술관 앞에서 서연을 만났다. 박화백님, 잠시 얘기 좀 할 수 있을까요? 서연은 표정을 굳혔다. 우린 이미 다 정리했어요. 정리요? 세상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무슨 말씀이죠? 정도윤은 잠시 주변을 둘러봤다. 지금 당신 남편 윤지호 씨 말입니다. 그가 세상에 공개한 자료들 중 일부는 아직도 미공개 상태입니다. 그걸 노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노린다고요? 윤광그룹은 끝났지만 그들의 자금 줄이던 명성 투자가 남아 있어요. 그쪽에서 윤지호 씨를 찾고 있습니다. 서연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찾는다니 왜요? 그 파일을 완전히 공개하면 그들의 해외 비자금까지 드러나거든요. 그는 낮게 말했다. 그 파일 지금 어디 있습니까? 서연은 대답하지 않았다. 그녀의 시선이 잠시 옆 창고로 향했다. 그곳에는 오래된 캔버스와 함께 USB 하나가 숨겨져 있었다. 정도윤은 그녀의 표정을 읽은 듯 얇게 웃었다. 그걸 잃어버리면 당신 남편의 생명도 위험해질 겁니다. 그는 명함을 내려놓고 돌아섰다. 명함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정도윤 컨설턴트 JS 자문그룹. 밤이 되자 지호가 돌아왔다.
그의 셔츠에는 땀과 먼지가 묻어 있었다. 서울 다녀왔어요? 그래. 옛 동료를 만났어. 윤강 계열사 중 하나가 여전히 돈을 움직이고 있더군. 서연은 조심스럽게 말했다. 오늘 어떤 남자가 왔어요? 정도윤 씨요. 지호의 눈빛이 변했다. 그가 여길 왔다고? 그 파일을 찾고 있대요. 지호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 그 파일. 내일 없애야겠어. 없애요? 그게 마지막 증거잖아요. 그게 바로 문제야. 증거는 사람을 지켜주기도 하지만 때로는 사람을 잡아먹어. 그는 서랍에서 USB를 꺼냈다. 작고 평범한 금속 덩어리였지만 그 속에는 수십 명의 이름과 계좌가 들어 있었다. 그것은 진실의 폭탄이었다. 지호 씨, 그걸 없애면 지금까지 우리가 한 모든 게 우린 이미 증명했어. 이건 이제 복수의 도구가 돼버렸어. 그는 USB를 손에 쥐었다. 그러나 그 순간 밖에서 자동차 엔진 소리가 들렸다. 낯선 그림자들이 미술관 앞에 멈춰섰다. 문이 열리며 3명의 남자가 들어왔다. 검은 점퍼, 선글라스, 무표정한 얼굴. 윤지호 씨 맞습니까? 지호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그렇습니다. 우린 명성투자에서 나왔습니다. 회장님이 보내셨어요. 그 이름 다시 듣고 싶지 않네요. 그럼 조용히 따라오시죠. 그들이 다가오자 서연이 지호의 손을 꽉 잡았다. 가지 마요. 지호는 부드럽게 웃었다. 괜찮아요. 이번엔 도망치지 않을게. 그는 그들에게 다가갔다. 그 파일을 찾고 있죠? 어디 있습니까? 바다에 있죠. 바다요? 그는 창문을 열었다. 저 멀리 달빛이 반짝이는 바다가 보였다. 모래 속에 묻혀 있을지도 몰라요. 아니면 이미 파도에 실려갔을지도. 그들은 욕설을 내뱉으며 다가왔지만 그 순간 경찰차 사이렌 소리가 들렸다. 누군가가 신고한 것이었다. 서연은 경찰에게 연락을 했던 것이다. 남자들은 서둘러 달아났고 지호는 그녀의 품으로 쓰러졌다. 괜찮아요? 그는 약하게 웃었다. 이제 알겠어요. 진실은 불처럼 타오르는 게 아니라 사람 속에서 꺼지지 않고 남는 거였어요. 그날 새벽 지호는 바다로 걸어갔다. 그의 손에는 USB가 쥐어져 있었다. 그는 조용히 그것을 던졌다. 은빛 파도 사이로 작은 금속이 빛을 잃으며 가라앉았다. 이제 끝이야. 그는 중얼거렸다. 서연이 그의 곁으로 다가왔다. 그 파일이 사라졌다고 세상이 변할까요? 모르겠어요. 하지만 우리만큼은 변했죠. 그녀는 그의 손을 잡았다. 그럼 이젠 진짜로 시작해요.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바람이 불었다. 그들의 머리카락이 흩날리고 멀리서 새벽 해가 떠오르고 있었다. 그날의 바다에는 이름 없는 파도가 계속 밀려왔다. 누군가의 죄, 누군가의 용기, 그리고 누군가의 사랑이 그 파도에 실려 있었다. 바다는 모든 걸 삼켰지만 그 안에는 여전히 작은 빛 하나가 남아 있었다. 그것은 사라지지 않는 그림자였다. 그리고 그 그림자는 두 사람의 발자국 위로 조용히 드리워지고 있었다. 봄비가 내리고 있었다. 서울역 광장은 여전히 혼잡했고 사람들은 검은 우산 아래로 빠르게 걸음을 옮겼다. 그 속에서 한 여자가 우산을 접으며 기차표를 확인했다. 그녀의 이름은 윤가은 24. 서울대 언론정보학과 졸업을 앞둔 취재기자 지망생이었다. 그녀는 손가방 속에서 오래된 편지 하나를 꺼냈다. 봉투의 끝자락은 발에 있었고 글씨는 약간 번져 있었다. 편지의 끝에는 낯선 이름이 적혀 있었다. 윤지호 드림. 가은은 편지를 천천히 접으며 중얼거렸다. 아버지 정말 그랬던 걸까? 그녀는 자신이 기억하지 못하는 얼굴을 머릿속에 그려보았다. 어릴 적 그녀는 어머니 박서영과 함께 강릉으로 이사왔다. 아버지는 출장을 갔다는 말 이후 돌아오지 않았다.
그리고 세상은 어느 날 그를 영웅이라 불렀다. 그런데 며칠 전 그녀의 메일로 한 통의 익명 메시지가 도착했다. 보낸 사람 UNKNOWNARCHIV. 넷. 윤광건설 사건의 진실을 원하십니까? 당신의 아버지는 사라진 게 아니라 감춰진 겁니다. 그 한 문장이 그녀의 마음을 흔들었다. 그래서 오늘 그녀는 강릉행 KTX를 탔다. 바다는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다. 회색 구름 아래 파도는 조용히 밀려오고 있었다. 가은은 택시를 타고 언덕길을 올랐다. 해안미술관. 문 앞에는 페인트가 벗겨진 간판이 걸려 있었다. 문을 열자 안에서는 은은한 라벤더 향이 흘러나왔다. 그리고 그곳에는 흰 머리가 희미하게 섞인 여인이 그림을 바라보고 있었다. 박서현이었다. 가은이 조심스럽게 말했다. 어머니. 서현은 천천히 돌아봤다. 왔구나 가은아. 그녀는 미소를 지었지만 그 미소는 오래된 슬픔을 감추고 있었다. 그날 저녁 둘은 바다를 보며 앉아 있었다. 바람이 머리카락을 스쳤고 멀리서 배의 불빛이 반짝였다. 어머니, 이 편지 아버지가 쓴 거죠? 가은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서연은 잠시 편지를 바라보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내가 5살 때 쓴 거야. 그가 마지막으로 남긴 글. 그가 정말 죽은 거예요? 서연의 눈빛이 흔들렸다. 모르겠어. 그날 밤 이후 그에 대한 소식은 아무도 몰라. 근데 왜 아무 말 안 했어요? 그게 너를 지키는 길이라 생각했으니까. 지키는 길이라뇨? 진실을 감추는 게요? 서연은 한숨을 내쉬었다. 진실은 때로 칼이야, 가은아. 누군가를 살릴 수도 있지만 누군가의 인생을 베어버리기도 해. 그날 밤 가은은 미술관 다락방을 뒤졌다. 먼지가 가득한 상자 하나가 눈에 띄었다. 그 안에는 오래된 필름 카메라와 2006년 윤광건설 내부 영상이라고 적힌 CD가 있었다. 그녀는 그것을 노트북에 넣었다. 화면이 켜지자 낯선 사무실이 나왔다. 그리고 그 안에는 검은 정장을 입은 한 남자가 앉아 있었다. 이건 아버지야. 그녀는 속삭였다. 화면 속 지호는 피곤한 얼굴로 말을 시작했다. 이걸 보는 사람에게 부탁이 있다. 진실은 불처럼 번지지만 그 불씨는 반드시 누군가가 이어가야 한다. 내가 사라지면 그건 끝이 아니다. 불은 꺼지지 않는다. 영상은 갑자기 끊겼다. 그녀는 손으로 입을 막았다. 아버지 살아 있었던 거야. 이튿날 가은은 서울로 돌아와 자신의 블로그 세상 속 불씨를 열었다. 그리고 첫 번째 글을 올렸다. 나는 윤지호의 딸이다. 세상은 그를 배신자라 불렀지만 나는 이제 아버지가 남긴 불을 밝히려 한다. 글은 순식간에 퍼졌다. 댓글이 폭주했고 기자들이 연락해왔다. 당신이 윤지호 씨의 딸 맞습니까? 그의 죽음에 의문이 있다던데 증거 있나요? 가은은 단 한마디만 남겼다. 그가 죽었다면 왜 아직도 세상은 그를 두려워하죠? 며칠 후 TBC 뉴스룸에서 그녀의 인터뷰가 방영되었다. 그녀는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다. 아버지가 폭로한 진실은 한 기업의 범죄가 아니라 한 세대의 양심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양심을 다시 꺼내고 싶어요. 그날 밤 박서현은 TV 앞에서 눈을 감았다. 지호 씨, 당신이 남긴 불을 이 아이가 다시 들고 있네요. 그녀의 눈가에는 눈물이 흘렀다. 가은의 폭로는 새로운 파문을 일으켰다. 윤광건설의 해외 비자금 파일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고 검찰은 재수사를 시작했다. 그 와중에 한 노년의 남성이 언론의 모습을 드러냈다. 그는 지팡이를 짚고 천천히 걸었다. 저분 누구죠? 기자가 묻자 그는 미소를 지었다. 나는 윤지호의 친구요. 그가 사라질 때 그의 기록을 지켜달라는 부탁을 받았소. 그는 작은 노트를 꺼냈다. 노트 안에는 지호의 손글씨가 선명히 남아 있었다. 행복은 불처럼 뜨겁지도 비처럼 빠르지도 않다. 다만 잿더미 속에서도 꺼지지 않는 온기일 뿐이다.
며칠 후 가은은 강릉으로 돌아왔다. 해안미술관 앞에는 하얀 국화 한 송이가 놓여 있었다. 그 옆에는 아무 말도 없는 검은 사진 한 장. 윤지호의 젊은 시절이었다. 아버지. 그녀는 사진 앞에 앉아 조용히 말했다. 이제야 조금 알 것 같아요. 당신이 지키려 했던 게 뭔지. 박서현이 다가와 그녀의 어깨에 손을 얹었다. 가은아, 이제 그만 놓아도 돼. 아니요, 어머니. 이건 놓는 게 아니라 이어가는 거예요. 그녀는 해변으로 걸어 나갔다. 바람이 거세게 불었지만 그녀의 눈빛은 단단했다. 불은 꺼지지 않아요. 그건 우리 안에 있으니까. 그날 밤 박서현은 미술관의 마지막 전시를 준비했다. 전시 제목은 불의 계승. 첫 번째 작품은 불빛이 일렁이는 바다 위에 두 사람의 그림자가 서 있는 그림이었다. 그림 아래에는 짧은 문장이 적혀 있었다. 진실은 세대를 건너 타오른다. 그리고 그 불은 사랑의 또 다른 이름이다. 서울의 초겨울은 차가웠다. 남산의 나뭇가지는 잿빛 하늘 아래 흔들리고 거리는 하얀 입김들로 가득했다. 윤가은은 가죽 코트를 여미며 서울중앙지검 건물 앞에 서 있었다. 그녀의 손에는 낡은 서류 가방 하나가 들려 있었다. 그 안에는 아버지 윤지호가 남긴 마지막 기록 그리고 그녀가 세상에 드러내려는 진실이 담겨 있었다. 보도진이 몰려 있었다. 카메라 플래시가 연달아 터지고 기자들이 외쳤다. 윤가은 씨, 이게 정말 윤강건설 비자금의 원본입니까? 아버지의 명예를 되찾기 위한 거라고 하셨죠? 오늘이 그날입니까? 가은은 잠시 숨을 고르고 말했다. 오늘 제 아버지 윤지호의 이름은 다시 태어납니다. 그는 도망자가 아니라 진실을 끝까지 지키려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기자들의 플래시가 다시 터졌다. 그녀는 검찰청 안으로 천천히 들어갔다. 그리고 그 순간 6년 전부터 이어져 온 긴 그림자가 서서히 걷히기 시작했다. 마이너스. 그날 오후 검찰의 기자 브리핑이 열렸다. 부패 수사팀장은 단상에 서서 짧게 말했다. 윤강건설의 불법 비자금과 정경유착 혐의가 사실로 확인되었습니다. 핵심 내부 고발자였던 윤지호 씨의 자료는 진실이었습니다. 2006년 당시의 누락 은폐 압력 또한 내부 관계자의 조직적 조작으로 드러났습니다. 기자들의 손이 동시에 들렸다. 그럼 윤지호 씨의 실종은 타살입니까? 당시 수사 담당자는 왜 묵살했나요? 검사는 잠시 말을 멈추고 단호하게 말했다. 모든 관련자를 재수사하겠습니다. 그의 죽음에 관해서도. 그 순간 회의장은 정적에 잠겼다. 멀리서 이 장면을 지켜보던 박서현은 마치 오래된 무게가 벗겨지는 듯 눈을 감았다. 지호 씨, 당신의 불 이제 꺼지지 않아요. 마이너스. 며칠 뒤 TBC 뉴스에서는 윤지호 사건 특집이 방송되었다. 리포터의 목소리가 화면을 채웠다. 윤강건설의 전 대표와 정치권 인사 4명이 구속되었습니다. 내부 고발자 윤지호 씨는 2006년 사라졌으나 그의 기록이 남아 진실을 밝혔습니다. 딸 윤가은 씨는 이 사건의 실체를 공개하며 아버지의 명예를 복원했습니다. 화면에는 가은이 기자회견장에서 눈을 감은 모습이 비쳤다. 그 표정에는 두려움도 후회도 없었다. 오직 평온함만이 있었다. 그날 밤 그녀는 혼자 남산을 올랐다. 바람이 거세게 불었다. 손에는 아버지가 남긴 마지막 편지가 들려 있었다. 가은아, 세상은 언제나 쉽게 타협하려 할 거야. 하지만 진실은 불이다. 불은 타오를 때 아름답지만 꺼질 때 비로소 온기를 남긴다. 그녀는 편지를 접고 남산 전망대의 불빛 아래 서 있었다. 서울의 불빛은 수천 개의 별처럼 깜빡였다. 아버지, 이제 불은 제가 이어갈게요. 마이너스. 한편 강릉의 바다는 여전히 잔잔했다. 박서현은 미술관의 마지막 전시를 정리하고 있었다. 벽에는 새 그림 한 점이 걸려 있었다. 제목은 마지막 불꽃. 그림 속에는
겨울 바다 위로 떠오르는 해, 그리고 서로의 손을 맞잡은 두 사람의 실루엣이 그려져 있었다. 그림 아래에는 그녀의 손글씨로 짧은 문장이 적혀 있었다. 사랑은 타는 것이 아니라 남는 것이다. 그녀는 조용히 속삭였다. 지호 씨, 당신이 남긴 건 불이 아니라 사람입니다. 이제 가은이가 그 길을 걷고 있어요. 눈물이 한 줄기 흘러내렸다. 그러나 그 눈물은 슬픔이 아니라 안도의 빛을 머금고 있었다. 마이너스. 며칠 후 가은은 TBC 다큐멘터리 불의 계승의 진행자로 섰다. 카메라가 켜지고 그녀는 천천히 말을 시작했다. 6년 전 저는 진실을 찾기 위해 아버지의 기록을 꺼냈습니다. 오늘 그 진실은 세상의 빛을 보았습니다. 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우리가 무엇을 위해 싸우는가입니다. 그녀는 잠시 숨을 고르고 미소 지었다. 진실이란 거창한 정의가 아니라 서로를 지키고자 하는 마음입니다. 그리고 그 마음이 이어질 때 세상은 다시 따뜻해질 겁니다. 촬영이 끝나자 프로듀서가 다가와 말했다. 가은 씨, 그 대사 직접 쓰신 거죠? 참 좋네요. 가은은 웃었다. 그건 아버지가 남긴 말이에요. 불은 꺼질 때 온기를 남긴다 그 말요. 마이너스. 며칠 후 밤, 그녀는 강릉의 미술관을 찾았다. 박서연이 문 앞에 서 있었다. 가은아, 오랜만이네. 둘은 바다로 걸어갔다. 달빛이 바다 위를 비추고 있었다. 가은은 작은 상자를 꺼냈다. 그 안에는 아버지의 낡은 안경과 펜이 있었다. 이제 돌려드릴게요, 어머니. 이건 두 분의 이야기니까. 서연은 눈을 감고 그것을 가슴에 꼭 안았다. 지호 씨, 이제 진짜 끝났어요. 이 아이가 당신의 불을 이어갔어요. 가은이 조용히 말했다. 이제 우리도 다시 살아야죠. 서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행복하게 살아야지. 그게 그 사람이 바라던 거니까. 그날 새벽 하늘에는 불꽃이 터졌다. 해안가 마을의 축제였다. 가은과 서연은 함께 불꽃을 올려다보았다. 하얗게 터지는 빛 속에서 가은은 마치 아버지의 웃음을 본 듯했다. 그 웃음은 바람처럼, 파도처럼 그녀의 마음속으로 스며들었다. 아버지, 잘 가요. 그녀의 속삭임이 바다 위로 흩어졌다. 마이너스. 몇 년 후 가은은 자신의 첫 책을 출간했다. 제목은 행복의 조건. 책의 마지막 장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행복은 완전한 것이 아니다. 진실을 알고도 미워하지 않는 마음, 그게 행복의 조건이다. 마이너스. 서울의 어느 도서관. 한 청년이 그 책을 조용히 덮었다. 표지 뒷면에는 작가의 이름이 적혀 있었다. 윤가은. 그는 중얼거렸다. 언젠가 나도 저런 불을 갖고 싶다. 창밖에는 봄비가 내리고 있었다. 그리고 그 빛 속 어딘가 누군가의 오래된 불씨가 여전히 타오르고 있었다.